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공부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공부법을 찾아 학부모님들은 또 공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공부 성공담과 공부 방법이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뇌과학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평온하고 언제 공부하기 좋은지 말입니다. 아이들도 성적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유능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오늘은 아이들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시간의 연구와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으로 써내신 선생님을 저희 진로 레시피에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요. 뇌의 무한한 잠재력과 이를 이끌어낼 방법을 대학 연구소와 상담실 현장에서 치열하게 연구해온 인지심리학자이시자 14세까지 공부하는 뇌를 만들어라의 저자이신 김미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강연 스케줄도 있으셨다는데 어떻게 바쁘신가 봐요. 예. 제가 오늘 여기 종로도서관에서 네네.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김에 일을 다 하자. 오후 스케줄을 잡았죠. 항상 바쁜 건 아니에요. 그러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학부모님들은 이제 강연 들으시면서 되게 한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예, 이제 14세까지 책 제목이. 공부하는 뇌를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14세가 아직 안 된 엄마들이 막 정신없이 오신 거죠. 만들어야겠다, 뇌를.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래요. 이제 책을 내셨으니까 저자로서 이제 책이 잘 됐으셨으면 정말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목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좀 아이들의 부담감이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해서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렇게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정말 공부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 좀 질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이 현재도 공부 때문에 공부 여러 가지 지금 레시피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성공담 서울대생은 다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 내가 또 하나를 더 보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이 솔직히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일단 얘기를 시작하면 그게 그렇죠.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레시피를 버려라. 그리고 이거 하나를 챙기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가장 가볍게 가자. 좋습니다. 예. 그 가볍게 한 가지를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날씨 좋다고 너무 방송 끄시고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방송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는 인내심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도 이제 진로 레시피는 교육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교육 관련 책들을 서점에 가서 좀 보게 돼요. 그럼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눈 성공담이라든지 그 공부 천재분들이 내시는 책들도 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인지심리학 관련해서의 공부책, 공부법 아니면 이렇게 뇌를 다루는 이런 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뇌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배경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지심리학이란 무엇이냐? 제가 전공한 분야인데도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종합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예.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의라든지 지각, 기억, 언어 및 사고 등의 정보 처리 과정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응용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어떻게 망각하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왜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네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처럼 학습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예. 또 치매 환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로봇 개발에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기초학문이에요. 기초학문이에요. 예. 인지가. 예. 그럼 이제 인지라는 단어가 이게 딱 뜻하는 게 뭔가요? 인지라고 하는 게 안다, 노인. 알미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안다, 아는 것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는 과정의 심리,
그러니까 뭘 알아가는 과정의 그 심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냥 아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 예. 안다라는 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색깔을 구별하는 게 될 그렇죠. 수, 예, 뭐 예. 안다, 뭐 돈을 버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그럼요. 거죠. 예, 뭐든 안다. 그걸 뇌가 관할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뇌가. 그럼 뭐 싫어한다 이런 건 감정인 건가요? 인지하고 좀 다른 부분인가? 감정이지만 그것도요. 인지랑 감정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네네. 다뤄요. 저희가. 예. 그럼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12시면 엄마가 밥을 줘 이런 것도 아는 게 될 수도 있고, 책을 읽고 아는 것도 아는 게 될 수도 있고, 눈을 보고 눈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거를 갖다 분석하는 것도 아는 게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거를 하는 게 인지심리학이다. 그렇죠. 다양하게 다룹니다. 저희가. 어. 그러니까 지각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니까 지각은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1000분의 3초 이런 걸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찰나의 그런 것도 다뤄요. 그러니까. 예. 그걸 찰나의 암? 예. 이거 발음이 암도 이것도 이제 인지가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에 대한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심리학, 이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이다 보면 이제 공부라든지 아이들의 뭐 성장,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암이라고 하는 것과 뭔가 노잉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 자료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우리나라 학교 공부와 음. 뭐 인지심리학을 연계해서 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역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억하거나 망각하거나 그런 거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죠. 예, 근데 뭐 국어 공부와 인지심리, 수학 공부와 인지심리 이렇게 연결시킨 연구는 제가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점에 갔을 때 아마 선생님 책을 저도 봤을 때 인지심리학으로 어떻게 공부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봤다라고 했던 게, 그런 연구가 조금 뭐 있지만 아직 아직 기성적인 도서로 형태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아마 저 말고도 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못 발견하신 거죠. 그럼 또 우리 서점에 계신 많은 그 일하시는 분들께 배열에 많은 좀 예.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책을 봤는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수학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한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뭐 많게는 뭐 수포자라고 하는 거, 뭐 어떤 데 같은 경우 6만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 왜 수학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나는 수학 안 되나 봐요.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DNA 탓이라고는 하나요? 아이들하고 저도 얘기를 해요. 수학 왜 포기했어? 그러면 전 수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가 아니라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나쁜 건지, 정말 수학하는 DNA는 다른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해요. 근데 뭐 IQ라는 것도 있고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걸 표기하는 어떤 그런 지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머리가 나쁜지, 수학하는 머리가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인지심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수학하는 머리가 따로 있느냐?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수학이 조금 수월한 아이는 있어요. 뭐 반대로 국어 쪽이 조금 수월한 아이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수학이 내가 조금 덜 수월하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 자꾸 노력하면은 뇌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IQ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IQ는 현재의 어떤 아이의 지능 상태, 현재 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건 맞는데요. 이게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고정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요?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럼요.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IQ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는 후천적으로 노력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뭐 예를 들면은 순발력이라든지 네. 공간 지각 감각 같은 거 이런 게 다 IQ에 포함되는데요. 그런 건 조금 타고난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 학습과 관련되는 많은 것들은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린 건데, 수학의 DNA는 따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없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DNA가 있다 없다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으로는 네네. 확실히 조금 수월한 아이가 있는 것 같다. 예. 예, 제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예. 하지만 열심히 반복하면 늘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적도 오르고. 그럼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가 이제 책에서도 또 이제 같은 이야기가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지심리학 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공부의 방법이 뭐죠? 엉덩이로 하는 것,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되는 것, 이게 그럼 많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딱 종결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공부는 결론은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인지심리학자 내가 봐도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안 왔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오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네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엉덩이 중요해요. 예, 엉덩이 붙이고 앉아 네네, 있어줘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일단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엉덩이만 갖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뇌가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 어떻게 뇌하고 대화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뇌를 설득해낼 것이냐, 맞아요. 공부를 잘할 수 맞아요. 있도록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어머니들이나 뭐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만은 우선 방에 들여다보내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예. 괜히 테레비 보고 있으면 이제 벌컥해가지고 참아야지 놔둬야 돼.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벌컥해서 방에다 들여보냈지만 그 앉아 있는 시간에 비해서 엉덩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지 이러면서 또 부모님들은 되게 한숨이 나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좀 이런 악순환이 이게 참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고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아이들은 또 받으면 또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들도 짜증 내지 말라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네. 네. 뇌나 인지에 많이 영향을 주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랑 정서는 딱 자를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서뇌와 인지뇌를 비교를 해보면 정서뇌에서 인지뇌 쪽으로 보내는 시그널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정서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더 센 예, 거예요. 감정이 세죠. 예,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더구나 성인들은 더 그렇죠. 감정대로 하고 싶죠, 그래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고 싶죠. 자연스러운 삶이란 제가 볼 때 감정대로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또 인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다스리면서 네. 인지뇌로 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감정뇌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스려지는데 네. 심하게 힘들면 이게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은 인지뇌가 어떻게 돼요? 스톱하는 거죠. 예. 감정이 모든 걸 그냥 장악을 해버리는 예,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뭐냐면 아이들이 막 짜증내거나 음.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그때 책에도 있던데 어떤 아이가 뭐 문제집 찍고 막 그럼 속 시원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뇌가 작동해야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공부는 스톱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괜히 이제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잔소리해서 방에 들어놨는데 그 과정이 스트레스를 가학적으로 많이 주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인지적인 뇌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뇌.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부터 시작해서 짜증이나 이런 걸 내면서 모든 인지가 마비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감정뇌를 다 먼저 도닥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인지뇌가 작동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방에 딱 들여보내면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까지 지금 저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방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우선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게 이렇게 뭐 자기 주도라고 하죠. 스스로 가면 제일 좋고 아니면 가는 과정이 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면 더 좋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우선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앉아도 아무리 이제 뇌가 좋아하는 공부를 해도 좀 엉덩이의 힘은 필요하다. 네. 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야 좀 머리에 많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엉덩이를 의자에 대고 앉히는 것도 사실은 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뇌가 엉덩이를 또 설득하는 거죠. 이거 하면 되게 좋아. 너한테 도움이 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엉덩이가 알았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줄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자꾸 일어나고 싶잖아요. 뭐 핑계도 많아요. 물을 마시고 싶다든지 뭐 궁금하다든지 뭐가 그럼요. 택배가 왔나 어떤 애는 택배가 왔나 나가봐야 된다고. 그때는 오감이 발동해요. 정말 뭐 고양이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도 듣는 것 같아요. 동생이 시끄럽게 그렇죠, 나가봐야 그렇죠. 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뇌가 아직 엉덩이 설득에 실패한 상태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뇌를 쓰기 전에 지금 과정입니다. 아직 뇌 쓰기 과정인데 우선 엉덩이를 갖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순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기계적으로. 지금 뭐 먼저 들여 보내고 그다음에 공부하고가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들어가죠. 네, 공부하는 게. 네, 뇌는요 항상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 너무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하죠. 그렇죠.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부가 재밌다는 걸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 하지만 너 꾹 참고 해. 이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좋은 건지, 너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지, 필요한지 다양한 게 있겠죠. 그 방법을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부모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뇌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바라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뇌가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뇌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주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걸 제가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뇌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계속 귀찮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주고 네네. 다르게 표현하면 효과적인 공부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라는 게 네네. 공부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예, 첫 번째는요. 제가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 해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공부를 어렵게 해라. 공부를 어렵게 해라.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공부를 뒤에서 뒷바라지 할 때 부모님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냐면 도와줘야겠다. 공부가 아이들을, 편하게 하게. 아이들을 예, 좀 쉽게 하게. 네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자꾸 갖다 붙이고 뭔가 막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애가 성과를 막 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공부는 사실은 뇌를 어렵게 귀찮게 하는 공부가 조금 아니에요. 편하게 해주니까. 뇌를 좀 편하게 해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아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밀고 나가게 하라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어렵게 하는 공부 방법인 거예요. 도움을 최소화하는 거. 스스로 하게 하는 건가? 이걸 스스로 한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좋아요. 스스로 한다는 표현. 되게 평범한 말이지만 중요한 얘기죠. 예. 근데 그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했을 때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그럼요. 힘들게 해야 네 머리에 오래 남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힘들다고 하면 그렇지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누구나 힘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을 때 더 너한테 오래 남고 다음 공부가 더 쉬워질 수 있어. 이런 얘기. 또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공부는 어렵게 하는 거다라는 게 있었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예요. 공부를 어렵게 해라. 이제 네네. 그거의 하위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보지 않고 생각해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인출하기라고 이제 인지심리학 용어로는 인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외우려고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아이들 보면은 보고서 계속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네. 자꾸 보고 읽으면 뇌가 좀 편안해요. 다 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뇌를 또 괴롭혀야 되니까 보고 딱 가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내가 읽은 게 뭐지? 이렇게 뇌한테 묻는 거죠. 그렇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한 페이지라도.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읽고 정리하지 말고 저는 가능하면 자주 2번 읽고 딱 가리고
다 못 외웠을 때라도 그래서 내가 뇌가 테이크한 것과 잡아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자꾸 확인하면서 못 잡아들인 거를 다시 보고 확인하고 또 다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거. 뇌를 계속 자극하는 거겠죠. 그게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국어나 사회 이런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과목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은 이게 진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아인슈타인님이 하셨다는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말 듣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 딱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한 페이지건 두 페이지건 보고 그거를 덮고 설명을 하든지 이해하는 걸 뭐 입 밖으로 내본다든지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그 스토리도 생길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딱 읽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방에는 나 혼자밖에 없고 뭐 매번마다 엄마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뭔가를 들고 아이들이 이제 여자 아이들은 예쁜 필통 같은 거 있어요. 캐릭터 필통, 사자 이런 거 딱 들고 자 언니가 지금부터 너한테 탕평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마. 쫙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요. 이렇게 들고 얘기를 쭉 하면 방송 기자 하듯이 하다가 막혀요. 근데 막히면 대본 봐야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좀 이따 공부하고 다시 얘기해 줄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권해요. 이걸 따라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가 이상해요. 문을 걸어 잠고 뭔가 중얼중얼거려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제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럼 이제 공부를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지 않고 생각하기. 생각해 보면 처음 할 때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세네 줄도 요약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머리는 제가 언뜻 생각해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머리를 정리하니까 남의 글이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좋은 거.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외워라. 시간 간격을 두고 그러면 뭐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딱 듣는 말이 그 간격이 궁금하네요. 바꿔서 말하면 또 잊어버리게 놔둬라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몇 번 하면 다 외운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은 거죠. 그럼요. 그런데 놔두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 땡 하면은 쫙 이어지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당장의 시험 점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지식이 확충되거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시간 간격은 뭐 다양하게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그냥 저는 하룻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단어 외우는 걸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단어를 아이들이 이제 단어 시험이 내일 있다 그러면은 그 전날 안 외워요. 자고 나면 까먹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가서 막 외우는데 그러지 말고 한 단어를 한 4일에 걸쳐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날 외우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외운 단어를 또 다시 외우고 이게 제가 그 라이트너 박스라고 고안한 영어 단어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방을 4개로 나눠가지고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정하고 1번 방에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다 집어넣습니다. 단어와 뜻을 쓰면 돼요. 간단해요. 그렇게 놔두고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어제 써놓은 단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는 외워지겠죠. 어제 쓰면서 봤으니까. 외워지면 2번 방. 안 외워지면 그냥 1번 방. 쿨하게 놓는 거예요. 붙잡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2번 방 걸 들어서 외워봐요. 외워지면 3번 방. 안 외워지면 2번 방에 그대로 놓고 다시 승진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승진해서 얘가 4번 방에까지 갔어요. 외워졌어요. 그러면은 졸업. 이렇게. 그거를 계속 매일같이 하게 되면은 단어 하나가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이렇게 맞아요. 곰삭으면서 외워지죠. 잊어버렸다 외우고 잊어버렸다 외우고 이 과정을 한번 우리 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다른 일을 하느라 그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도 걔가 달아나지 않고 있다. 그 다음날 내가 부르면 나와요. 반갑구나. 또 하루를 재우죠. 그 다음날 또 나와요. 여러 번 나온 애는요. 시험 볼 때 부르면 나오죠. 잘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면요. 얘가 깊이 있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안 하고 그냥
작업 기억대에서 네. 이를테면은 그래서 얕게 있다가 시험 보고 쓱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잊어버리게 놔둬라. 시간 간격을 갖고 외워라. 예.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간격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인지심리학이 아니신데 아닌 그 전공자가 아닌데도 그 공신 강성태 씨 있잖아요. 그분이 네. 하는 그 영어 거기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제발 영어 단어 펜 갖고 연습장에 쓰지 말라고. 맞아요. 읽고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10번은 할 수 각오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본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를 저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해? 이렇게 그렇죠. 한다고요. 스스로 다 터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다 보면 그게 내 뇌에 맞는 방법이 되겠죠. 내가 많은 터득한- 사람들이 이게 잘 맞아요, 사실은. 예, 뇌는 뭐 비슷하니까. 예. 그렇겠죠. 아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또 좋아하는 방법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게 공부는 어렵게 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생각을 갖다 인출하는 거. 그거 보지 않고 보지 떠올리는 거, 떠올리는 인출하는 거, 거. 인출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 간격. 간격을 두고 외우는 거. 그 두 가지 말씀하시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기억을 잘 잡아두는 방법인데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쳐라. 이거 딱 듣자마자 전 그 생각 드는데요. 그냥 그 전날 벼락치기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니죠. 공부하고 이제 그게 뭐 누군가가 나한테 시험을 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자기 혼자 그냥 테스트 해보는 것도 있겠죠. 테스트를 해보라. 예, 무조건 이거 공부라고 시험 하면. 효과라고 하는데요. 시험 효과. 예. 우리 시험 보는 건 다 싫어하죠. 예, 다 싫어하는데 시험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공부를 오래 잡아 매두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달아나지 못하게 부담을 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력을 확 발휘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번 떠올려서 답안지에 쓰고 이런 과정을 하면 그 기억들이 좀 단단하게 매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안 달아나요. 네네네.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예전이죠. 저희 반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꼴찌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렇죠. 우리 반이 꼴찌다. 예전에는 그랬죠. 그때 8개 반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 매일매일 남아서 시험을 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업 다 끝나고 남아서 한 40분씩 그날 배운 거를 담임 선생님 감독하에 열정 있으셨네요. 예, 열정 있으셨어요. 잘못 만났어요, 선생님을. 시험을 이제 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 2-3달 하고 예. 기말고사를 봤어요. 예. 예. 뭐 결과는 저희 반이 1등 했겠죠. 맞아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아 그렇게 시키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 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반은 이제 그 시간에 청소를 했고 저희 반은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다른 반은 아침 자습을 했고 저희 반은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한 시간 양은 같다는 거죠. 같은데 뭐가 다르냐? 다른 반은 아침에 그냥 아침 자습을 했고요. 저희는 그 전날 오후에 시험을 친 거죠. 시험을 배운 내용을 시험을 치면서 붙들어 맨 거예요. 기억을 매일 그죠? 이제 그게 그냥 딱 효과를 나타낸 거죠. 그럼 복습이 더 중요한 건가요? 예습보다? 예. 질문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예. 예습이 나쁘진 않아요. 시간 많으면 예습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애들이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 뭐 예습하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럼 네네. 공부가 지겨워지겠죠. 예. 제가 하나를 빼준다면 전 예습을 과감히 빼겠어요. 그 대신 붙들어매는 복습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테스트도 하고. 예. 그 복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 수업 시간에 든든합니다. 내가 복습을 딱 하고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면 예습했을 때 수업에 대해서 느끼는 흥미 못지않게 이 복습한 든든함이 수업의 흥미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이거는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시고. 네. 그럼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공부를 알려준 또 마지막인가 한 2가지 정도. 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데 약간 산만한 듯하게 이것저것 섞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동의 못하죠. 그렇죠. 네. 절대 동의 못하죠. 하나 딱 끝내고 그다음에 딱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뭔가 그렇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뒤섞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괜히 산만하게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보다가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궁금해요. 그게.
그럴 때는 그 책을 다시 보는 거죠. 꺼내서. 연결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어떤 그 루트로만 쭉 이해하는 것보다 이것과 다른 걸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같이 이해하는 게 훨씬 어때요? 이렇게 폭넓은 이해가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도 돼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예, 안 까먹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의 연결,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강조하는 창의성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양한 것들 간의 뜻밖의 연합 이런 게 탁 이루어지는 순간 창의적인 발견들이 나오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뒤섞어서 공부할 때 뇌는요 사실 더 피곤해요. 하나만 할 때보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뇌를 피곤하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그 얘기가 지금 예. 3번 정도 그 단어를 반복하시고 그동안 우리는 뇌를 너무 모시고 살았어요. 조용히 안락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뇌가 알까봐 몰래 공부해. 뇌를 건드리지 않고 입하고 손으로 막 쓰고 막 이러면서 공부하고 그렇죠. 생각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뇌를 적극적으로 깨우고 흔들고 그죠? 계속 두드리고 그러면서 뇌랑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근데 뇌를 깨우는 방법이 이제 잊었다 다시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뭐 좀 안 보고 떠올리는 거고 조금 불편하게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뒤섞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감각들을 좀 막은 상태에서 뇌만 쓰는 거죠. 맞나요? 뇌를 쓰려면 다른 것들이 거들어줘야 돼요. 입과 손과 눈과 이게 거들면서 전국적으로는 뇌한테 공부를 맡기는 거죠. 좋습니다. 네. 왠지 제가 인지 그거는 공부해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자신감이 붙습니다. 지금 저 네. 앞에 있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좀 시작해보고 아닙니다.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기억을 해서 어떤 시험 효과라는 걸 통해서 좀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첫 공부를 어렵게 번째가 해라. 우선 대전제는 네. 공부는 좀 어렵게 뇌를 괴롭히면서 해라. 대전제가 하나 있으니까 4가지가 되겠군요. 예, 예. 예, 어렵게 해라. 예, 예, 예. 그다음에 보지 않고 생각을 해내라. 그렇죠. 안 보고 떠올리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시간 간격을 두고 외워라. 잊어도 된다. 잊어버리게 그냥 놔둬라. 편안하게 전전긍긍하지 이거 말아라. 솔직히 잊어버리면 이거 되게 무능력한 느낌. 저도 이거 기억나거든요. 요 느낌 알거든요. 그죠. 애들이 되게 조급해해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왠지 난 바보인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놔둔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끄집어낼 때의 집중력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각해내자. 네 뇌에 들어있어 지금. 틀림없이 있어. 안 달아났어. 찾아봐. 그런 거 필요해요. 옆에서. 확신을 주면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막 생각하다가 딱 찾아낼 때 있어요. 그때 희열이 굉장하거든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우리 보통 한 번 기억한 거는 잘 안 달아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간섭에 의해서 그게 잘 안 꺼내지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막 더 쉬워지니까. 그럴 때 릴렉스하고 집중하면서 시간을 가져보면 그게 찾아집니다. 예,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 훈련이.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뒤섞어서 공부하는 거,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뒤섞어라는 거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죠? 이렇게 좀 산만하게. 뭐 산만하게.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산만하게 공부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만유의 답이, 그러니까 뭐 이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공부법 중에 좀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법과 반대인 그렇죠. 공부법이 내가 싫어하는 게 되겠죠. 되겠죠? 예, 내가 싫어하는. 뭐 어떻게 보면 뇌 스트레스가 적게 가는 그렇죠. 그런 공부법일 수 있어요. 예. 편안한 얘기 되겠네요. 편안한. 예, 맞습니다. 근데 뇌가 편안한 게 좋은지 스트레스 받는 게 좋은지 제가 뇌한테 물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싫어하는이라고 막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 없는 반복. 반복 학습 중요하죠. 예, 학습에서 반복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한 번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반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생각 없는 반복 학습 많죠. 생각 없는 반복은 이런 거예요. 뇌가 공부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건성건성으로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몰라요.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학원 몇 개 생각났는데 지금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배는 학습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연산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양으로 막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뭐 이렇게 남이 하는 걸 지금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걸 그렇죠, 좀 그렇죠. 피하고 싶고요. 예. 아무튼 뇌가 알아차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네, 그게 네, 더 네. 좋다는 거예요. 네. 뇌를 최적의 각성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뇌가 읽고 뇌가 이해하고 뇌가 요약하고 뇌가 추론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생각 없는 반복이에요. 예.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보이기 위한 공부 그렇죠. 있어요. 예. 예. 몇 번 읽기, 몇 번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많이 했잖아요. 연습장 써오기 막 이런 20번 쓰기. 지금도 그런 숙제를 받아와요. 선생님이 어. 매일매일 수학을 연습장에 3장씩 풀으라고 그랬다고. 아이고. 그럼 아이들이 3장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죠. 채우죠. 머리는 안 쓰고 그런 거죠. 선생님은 아마도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겠죠.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또 그걸 피하려고 보고 뺏기는 아이들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겨루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예.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네 뇌가 전혀 반응을 안 한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시간 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 없는 반복 학습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네, 라고 효과가 이제, 없죠. 네. 뇌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네네.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자꾸 물어보는 거. 누군가한테 자꾸 물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들 제가 아까도 강의하면서 질문하기 어때요? 좋은 공부법인가요? 했더니 좋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좋죠. 이거는 저도 들어와서 그죠? 좋은 거 아닌가? 네. 아이의 뭐 창의력도 그렇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만 해서 제가 나선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질문은 네. 질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누군가한테 기대는 거죠. 그럴 때 있죠. 부모라면 다 알죠. 아이가 왜 질문을 하는지. 그런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을 때 있고 아이가 하는 질문을 예. 위해서인데 아는데 내가 하는 거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 뭐 그렇죠. 귀엽죠. 예. 애정인데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그럴 때 있죠. 아이들은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1인당 2-3분씩 계십니다. 사이버 세상에도 있잖아요. 사이버에도 있고 뭐 네네. 리얼 세상에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그래서 모르는 게 생기면 얼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 생각이 그럼요.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만 쳐도 답 다 있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해보고 혼자서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한테 물어서 설명을 들어요. 설명을 들으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잘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질문은 맨 마지막까지 밀어놔라.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봤어요. 왜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네네. 아빠 발등에 발을 올려놓고 아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걷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내려놓으면 묶었지. 쓰지도 못하잖아요. 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혼자 걷는 거 연습을 할 때에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는 강도, 그때 느껴지는 종아리 근육의 당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조절해야 혼자 걸을 수 있죠. 네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서 그걸 뚫어봐야 돼요. 음. 가능하면 내 힘으로.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무섭지 않죠. 그 과정을 애들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걸 막아요. 자꾸 좋은 훌륭한 선생님을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넘어지는 게 마음 아프니까 네, 넘어질까 봐. 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걸음마 배울 때 애들 걸음마 시킬 때는 넘어지는 걸 허용하면서 네. 새로운 공부를 할 때는 왜 그거를 못 참고 자꾸 그렇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안아주면 다른 사람 보고 안고 있으라 그러고. 뭐 한없이 안아줄 수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혼자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 마음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런 게 뇌가 좀 싫어하는 공부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뇌가 심심해요. 그럼 뇌도 뭔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다른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선행학습이에요.
이것도 선행학습은 제가 왜 안 좋은 것 같냐면요. 선행학습은 되게 선행학습의 동기는 되게 불안이에요. 나만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나중에 아이는 불안하지 않죠. 아이도 불안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부모님이 불안하면은 아이는 그 불안을 공유해요. 자기도. 아, 그렇구나. 예. 아까도 어떤 학부모님이 강의 끝나고 나서 네, 네. 저는 안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불안해서 자꾸 학원을 보내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어머니 불안하지 마시라고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부모님 손을 잡으면서 음, 어머님이 진짜 확신이 있으면 아이를 설득하세요. 음. 괜찮다고.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부모님이 불안해하십니다. 예. 그리고 학원에 보낼 구실로 아이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하는 선행학습은 대부분 훑어보기식으로 해요. 수학을 선행학습을 주로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는 정도로 끝내죠. 그렇죠. 이거를 푸는 게 내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동기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쓱 보고 어차피 또 배울 거니까. 그죠? 그렇죠. 쓱 보고.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아 크게.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고 교실에 들어가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 알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죠.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냥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역시 안 돼요. 술렁술렁한 선행으로는. 아, 그럼 공포가 자존감 2번 무너질 것 같은데. 2번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빨리 뇌를 가동시켜서 그때라도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딱 뚫어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놓쳐요, 어려운 건. 그러니까 선행할 때도 어려운 건 건너뛰고 그렇죠. 진짜 수업 시간에도 어려운 건 놓치고 이러면서 계속 어설픈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될 수.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 난 모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는 항상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이면 60점, 뭐 50점이면 50점 이런 선에서 이제 수학이 머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네네. 수학 점수가 좀 되게 그렇죠, 박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못 뚫어내요 아이들이. 70은 70에서 멈추고 맞아요. 그걸 뚫어내려면 네가 안 해봤던 그걸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 어려운 거 그걸 네 머리로 뚫어내는 경험.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걸 못 해요. 그렇죠. 예. 선생님 책에도 그런 거 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을 뵈면서 이제 과목별 공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할 건데 선생님 책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거 오래 풀게 하면 애들 푼다고. 맞아요. 예,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 아이들한테. 그냥 선생님 학교 시험 보듯이 2, 3분 만에는 푸는 애는 푸는데 좀 오래 걸릴 뿐이라고 이제 그 말이 저도 책 읽으면서 아, 맞다. 나도 오래 풀면 다 풀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러면 아,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뚫을 수 있도록 그 자기가 어렵다고 포기했던 것들,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를 그 뚫을 수 있는 도전 네. 이런 것도 참 좋이 필요하지. 그냥 선행학습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어설픈 훑어보기 식의 선행학습은 좋지 않다. 뭐 예외가 있다면은 뭐 굳이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어떤 아이가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이런 과정은 이미 다 터득을 했고 조금 지루해요. 그러니까 영재에 속하겠죠. 그런 아이들한테 선행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걔 뇌는 선행을 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앞서 나가면서 어려운 걸 빨리빨리 막 습득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행은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아, 그럼 이제 반복학습, 이제 생각 없는 반복학습하고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 아이들은 이제 좀 그 질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좀 뇌가 싫어한다라고. 또 뭐 네. 추가할 게 있을까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예.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읽지를 않아요. 자료를. 읽는다라는 건 소리 내어 읽는 건가요? 눈으로 읽는 거? 눈으로 읽든 소리를 내든 문장을 긴 글을 읽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대신 뭘 많이 하느냐? 들어요, 자꾸. 인터넷 강의를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래요? 그죠? 요약한 걸 듣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저기 게으른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게으른데? 팔자 읽는 거를 잘 안 합니다. 예, 물론 요즘 애들이 무슨 영상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영상 그런 시대라고 사이도 하죠. 있죠.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친절한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읽기 자료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소리로 맞아요. 설명으로 계속 바꿔서 들려주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도 뇌에 자극도 가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그러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가장 친절하지 않은 자료를 아이들이 읽어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려운 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이라도 그냥 요약되지 않고 그냥 활자로 되어 있고 누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그런 걸 내가 읽어내는 거죠. 예, 그러면 더 힘들겠죠.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죠. 뇌가 더 각성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려면. 네, 그런 과정을 저는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읽는데 어려운 게 나왔어. 아, 이거 뭐지? 옛날에 공부한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공부한 걸 막 생각해서 찾아내서 연결을 지어서 자기 지식 덩어리를 키워갈 거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에요. 다 달라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자료를 읽으면 그 과정이 완전히 개인적으로 다른 작업이 네네, 일어나겠죠. 네네. 각자의 경험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쫙 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체계랑 그거를 쫀쫀하게 연결 지을 겨를 없이 막 강의가 흘러가거나 그렇게 돼요. 네네. 그럼 선생님의 생각이 내 것인 양 잠시 착각하면서 이해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읽는 과정이 훨씬 더디고 더 어렵고 더 빡빡하기 때문에 더 내 걸로 잘 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읽으라고 하는데 애들은 점점 싫어하고. 예, 읽으라고 그러면 영혼 없이 자꾸 입으로 읽고. 그렇죠. 예. 맞아. 영혼 없이 읽는 것 같지. 밖에서 예, 듣기에는. 제가 그렇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오면은 일단 읽기를 잘 시키는데요. 읽는 걸 보면 그 아이의 사고력, 학습 능력 조금 가늠이 가요. 예, 읽을 때 호흡이나 리듬을 보면 이해하고 있구나, 그냥 막 건성으로 읽구나가 보이거든요.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읽기를 잘 시켜요. 그래서 중간중간 호흡을 끊으면서 얘가 생각하면서 읽는지 그런 걸 좀 보는 거죠.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제발 요약해서 주지 말고 그냥 텍스트를 읽게 해라. 그러네요. 네, 그거 하나만 실천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막 학습지 만드시느라 애쓰시고 그러시는데 그냥 한번 날것으로 줘보세요. 맞아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너무 오래 전이지만 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날것으로 받아가지고 국어사전 찾으면서 그러니까 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국어사전 찾으면서 이렇게 봤던 어떤 과목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기억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진짜 몇 번 안 되는 경험인데 그게 이제 아직도 몸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뭔가 어렵고 그러면 국어사전 찾는 게 이제 몸에 배해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앞에 사전 놓고 막 메모하면 공부하는 느낌도 확실히 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뇌가 싫어하는 것도 이렇게 뇌가 참 오해를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처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를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뇌를 네,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생각 없는 반복 학습도 좀 오해하고 착각하게 내가 공부했다라는 오해를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어떤 질문도 어떤 착각이랑 오해를 만들고 선행학습도 안다라는 오해를 만드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뇌가 싫어하는 것들이 도출해내는 결과들은 언제나 오해와 착각인 것 같아요. 내가 안다라는 이렇게 제가 막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예. 아는 것처럼 어설프게 슬쩍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을 못 보지?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알고 보면은 자기 힘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 이해는 뭐 내가 어설프게 공부한 것만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풀겠지만 그런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그렇죠. 속하죠. 요즘에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고력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고력을 기를 수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학교의 문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 되게 반가워요. 더 이상 이쪽 방식이 안 통하는 때가 그렇죠. 이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 그런 게 때문에. 오고 있죠. 네, 그런 것도 네. 오고 있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책에 그런 질문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공부에 열의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네.
그걸 보고 나서 제 생각 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못하는 부분은 채점하기가 싫었었거든요. 네. 내 스스로.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것도 어떤 그러니까 오해나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난 안다 그러는데 성적은 안 나오면 가슴 아프니까 그런 착각이라고 오해를 좀 불러일으켜 예, 예. 좀 더 확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이렇게 말해도 될까? 동기가 없는 아이, 그렇죠. 학습 동기가 동기가 없는- 없는 네네, 아이는요. 맞습니다. 문제집을 몇 장 푸는 걸 보통은 과제로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예. 그러면 풀고 나면 끝이에요.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채점하고 틀린 거 확인해야 맞아요. 되는데 나 10장 풀었거든 오늘. 그죠? 그럼 나는 안 혼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학습 동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채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놀랬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동기가 없구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냥 노동을 하는구나. 참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법 얘기가 지금 뇌로 시작해서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 뇌가 싫어하는 공부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지금 세상은 이제 변해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공부법 같은 경우는 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점점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법을 계속 따라가는 것들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는 뇌,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는 잔소리에서 아이들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딱 남는 거는요, 그 공부와 정서의 중요성. 그냥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서의 문제도 되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아까 산만하게 공부하라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좋았다라기보다 그래 그렇게 공부하면 확실히 뭐가 많이 남아서 그 외국에 있는 공부 이렇게 미국도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부법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큰 책상을 사줘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산만하게 딱 들으면서 이게 그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 펴놓고 하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산만하게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지금 우리의 제대로 된 공부법, 그러니까 이 공부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는 진로 레시피에서 얘기하는 공부법이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다가오는 시대에 좀 적응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사교육에 빠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릇된 교육에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진로 찾기에도 바쁜 아이들에게 저희가 한번 제대로 된 공부법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